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그 어디에도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5글자는 없다. 단 한 줄도 없다. 수백 년간 마패를 들고 변장한 채 나타나 탐관 오리를 혼내준다는 그 영웅의 이름이 정작 조선의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살아남았다. 드라마로, 소설로, 만화로, 아이들의 입에서 어른의 입으로 300년을 건너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끊기지 않고 전설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마패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다. 오늘 그 이유를 찾아간다. 1750년 조선.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내야 했던 세금이 있었다. 군포 2필. 군대에 가는 대신 내는 포목이었다. 형편이 없으면 이웃의 것을 빼앗았고 이웃도 없으면 죽은 아비의 이름으로 징수됐다. 백골증포. 죽은 자의 세금이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매겼다. 황구첨정.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군포장부에 이름을 올렸다. 마을 전체가 한 사람의 세금을 연대 책임으로 나눠냈다. 이 나라 어딘가 이 아비규환을 막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박문수였다. 하지만 그가 들고 온 것은 마패가 아니었다. 먹물처럼 치르긴 어느 밤 경상도 어느 저작거리 귀퉁이에 한 나그네가 서 있었다. 웅크린 아이 하나가 그의 발치 가까이 쓰러져 있었다. 나그네는 한참을 내려다봤다. 창호지를 흔드는 삭풍 너머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멀지 않은 관아에서 곤장 소리가 들려왔다. 수령은 그 시각 문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을 것이다. 징수 완료. 그 도장 아래 깔린 것은 한 농부 집안의 마지막 쌀독이었다. 나그네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자가 박문수였다. 전설 속에서 박문수는 마패를 들고 나타난다. 변장을 하고 정체를 숨기고 극적으로 등장한다. 탐관 오리가 무릎을 꿇는다. 통쾌하다. 하지만 그 장면 뒤에 실제 박문수가 했던 일은 훨씬 길고 지루하고 조용한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전설이 아닌 진짜 박문수를 만날 시간이다. 마패보다 강한 무기를 들었던 그 사람. 변장 대신 제도를 선택한 그 사람. 박문수는 1691년 경기도 진위, 지금의 평택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고령, 자는 성보, 호는 기은. 소론 명가의 후손이었다. 증조부 박장원은 이조 판서를 지낸 문효공이었고 외가 쪽 인척이자 소론의 영수 이광좌에게 학문을 배웠다. 부인은 대동법 시행의 주역 김육 집안의 후손이었다. 대동법이란 복잡하게 얽힌 곡물 납부 제도를 토지세로 단순화한 개혁이었다. 이 집안 배경이 훗날 박문수를 경제행정가로 만드는 토대가 됐다. 그는 1723년 33세 나이에 증광문과 병과에 급제해 예문관 검열, 즉 사관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불운이 찾아왔다. 이듬해인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이 득세했다. 소론 계열이었던 박문수는 병조 정랑에 올랐다가 곧바로 삭직됐다. 낙향, 치욕, 조정의 문이 닫혔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다. 낙향한 그의 방에는 책더미가 쌓였고 촛불이 꺼졌다 다시 켜졌다. 분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아궁이 속의 불처럼 바깥으로 터지지 않고 안으로 쌓였다. 언젠가 이 나라의 백성을 살릴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 그것이 박문수의 맹세였다. 기회는 1727년에 왔다.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대거 기용되자 박문수는 사서로 복직됐다. 그리고 곧이어 영남 안지버사로 경상도로 내려갔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안지버사란 민심을 수습하고 제도를 바로잡는 임무다.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감찰하는 암행어사가 아니었다. 박문수는 자신의 정체를 떳떳이 드러낸 채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며 국왕의 뜻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그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어떤 첩자보다 생생하고 충격적이었다. 경상도 한관아. 박문수는 장부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겼다. 숫자들이 어지러웠다. 어딘가 맞지 않았다. 그는 장부를 덮고 수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환곡 장부 수령 어른께서 직접 쓰셨소? 수령은 태연하게 답했다. 물론이요.
모두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소. 박문수는 더 묻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굶어 쓰러진 백성들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장부만 살아있구려. 그날 밤 그는 어사인장을 꺼냈다. 다음 날 아침 그 수령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터졌다. 소론 과격파와 남인 세력이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영조 정권 최대의 위기였다. 박문수는 사로도 순문사 오명항의 종사관으로 출전했다. 안성과 죽주 전투에서 반란 진압에 기여했다.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급을 정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전장에서도 그는 달랐다. 명령만 내리는 장수가 아니라 직접 병사들 사이를 누비며 형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 난이 평정된 뒤 박문수는 분무공신 2등에 책록되고 영성군에 봉해졌다. 그리고 영조는 이 인물을 기억했다. 2번 다시 잊지 않았다. 영조는 예법에 엄격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군주였다. 그런 영조 앞에서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언성을 높였다. 전하께서는 성현의 법을 읽으셨으나 당대에 통용되는 실무를 알지 못하십니다. 조정이 얼어붙었다. 신하들이 숨을 참았다. 하지만 영조는 탄식하면서도 오히려 이 인물에게 끌렸다. 자신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박문수야말로 군주의 잘못을 진정으로 바로잡아줄 참모라고 생각했다. 영조가 경의 고집은 정말 큰 병이다라고 탄식하자 박문수는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했다. 신은 길들여지지 않은 산짐승과 같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고치려 하신다면 신은 사직하겠나이다. 영조는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경이 없으면 내가 틀렸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겠구나. 두 사람의 인연은 영조가 왕세제이던 시절 박문수가 세자 시강원 설서로 보필하면서 시작됐다. 가정교사 역할이었다. 그로부터 33년. 영조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영성이며 영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였다. 잠잘 때 외에는 박문수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영조에게 박문수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다. 자신의 개혁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해내는 보검의 손잡이 같은 존재였다. 박문수는 소론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론보다 나라의 공적인 이익을 앞세웠다. 사색의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명문 벌열 중심의 인사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의 공명정대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있었다. 노론 사대신의 아들 조감빈이 사형될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소론인 박문수가 나섰다. 전하, 신은 소론이오나 지금 나라의 공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당색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나라는 결국 죽습니다. 조감빈은 살았다. 1730년 박문수는 호서어사로 충청도에 내려갔다. 기민구제와 지방행정감찰이 임무였다. 그는 현장에서 굶어 쓰러진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옆에는 빈 그릇 하나. 그는 그 그릇을 들었다.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이 그의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었다. 그는 민가를 직접 돌아다니며 실상을 파악했다. 아전들의 장부가 아닌 백성의 얼굴로 현실을 읽었다. 백성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1731년에는 영남 감진어사로 다시 경상도로 내려갔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가 전멸한 상황이었다. 박문수는 구휼 활동을 직접 감독하며 관아의 비축곡식을 백성에게 풀었다. 관찰사가 반발했다. 곡식을 풀었다간 내년 봄 씨앗이 없소.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겠소? 박문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백성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백성이 죽으면 내년 봄에 씨를 뿌릴 사람도 없소이다. 법도가 백성을 위한 것인지 백성이 법도를 위한 것인지 어른께서 먼저 아셔야겠소. 그날 창고 문이 열렸다. 박문수의 어사 활동은 생애 동안 4차례였다. 영남 안집어사, 호서어사, 영남 감진어사, 그리고 북도 진율사.
그런데 4번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단 한 번도 암행이 아니었다. 정체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백성을 직접 만나고 제도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감찰보다 구제, 고발보다 해결. 그것이 박문수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1741년 그의 가장 위대한 작전이 시작됐다. 북도 진휼사. 함경도의 기근을 해결하라는 명이었다. 함경도에는 곡식이 없었다. 박문수는 경상도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쌀만 섬을 실었다. 만섬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 톤에 달하는 양이다.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물류 작전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넸다. 한겨울이었다. 수레바퀴가 얼어붙으면 등에 졌다. 박문수는 선두에서 걸었다. 이 쌀이 함경도에 닿는 날 이 나라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는 믿었다. 쌀이 도착한 날 함경도 백성들이 울었다. 소식은 강물처럼 번졌다. 경상도에서 함경도까지 만섬의 쌀을 실어온 어사가 있다고. 마패를 들지 않았다. 변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암행어사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박문수는 점점 커졌다. 어딘가에서 호련히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웅으로. 마패를 들고 등장하는 그 영웅으로. 돌아오는 길 말 위에서 그는 지평선을 바라봤다. 이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 사람. 화려한 출두 장면도 마패를 꺼내는 극적인 순간도 필요 없었다. 살아있는 백성. 채워진 그릇. 그것이 전부였다. 오늘 살아난 사람이 내일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이 땅을 일군다. 백성을 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박문수의 신념이었다. 진짜 싸움은 따로 있었다. 군역 문제. 조선 후기 민생의 최대 고통이었다. 군포 2필. 성인 남성이라면 군대를 대신해 내야 하는 이 세금은 조선 사회 전체를 갉아먹고 있었다. 죽은 자에게도 갓난 아이에게도 매겨지는 이 세금의 폐단을 박문수는 10년 넘게 영조에게 들이밀었다. 전하, 군역을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영조도 알고 있었다. 군포 수입에 의존하는 권문세가의 반발이 거셌고 재정 결손을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박문수가 나섰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되 부족한 재원은 어염선세로 채운다. 왕실과 관청이 독점하던 어로 소금, 선박세를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이었다. 대장에 누락된 토지인 은결에서 거두는 세금을 국고화하고 토지 한 결당 쌀 2대를 걷는 결미제도도 제안했다. 부유한 양인에게는 선무군관이라는 직함을 주고 포한피를 거두는 방식도 추가했다. 왕실의 재원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권문세가의 이익에 손을 대는 것이었다. 1750년 영조 26년. 균역법이 반포됐다. 군포 2필이 1필로 줄었다. 백성의 세금이 반으로 깎인 날이었다. 백골증포가 사라졌다. 황구첨정이 줄었다. 소식은 파발마보다 빠르게 번졌다. 군포가 반으로 줄었다는 말이 들리자 허리 굽은 노파가 주저앉아 울었다. 균역청이 설치되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이제 아전들이 제멋대로 돈을 쓰는 것도 어려워졌다. 하나의 법이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꿨다. 균역법은 시스템의 개혁이었다. 제도 자체를 바꿔 수십만 명의 삶을 동시에 바꾸는 것이었다. 탁자 위의 규칙을 뒤집은 것이다. 박문수는 마패 대신 붓을 들었다. 변장 대신 장부를 펼쳤다. 균역법 하나로 조선 성인 남성 전체의 군포 부담이 반으로 줄었다. 그것은 마패를 수백 번 휘두른다고 해서 달성할 수 없는 결과였다. 제도가 바뀌면 박문수가 없는 마을에서도 박문수가 죽은 뒤에도 백성이 살아난다. 1749년 호조판서로 재직하던 박문수는 국가 재정 운영의 지침서인 탁지정례를 편찬했다. 그때까지 조선의 각 관청과 궁방은 예산 집행 기준이 모호해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거나 낭비가 심했다. 박문수는 각전각 궁공상정례, 국혼정례, 각사정례, 상방정례 등을 통합해 각 관청의 재정 수입과 지출, 규범을 하나하나 명문화해 정리했다. 나라에 정해진 법도가 없으면 관리들이 사사로이 쓰게 된다.
암행어사처럼 악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악당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박문수의 진짜 암행이었다. 박문수는 늘 저작거리를 걸었다. 백성의 냄새를 맡으려고. 갓짠 기름 냄새, 된장국 냄새, 그리고 그 모든 냄새 아래 깔린 굶주림의 냄새. 그 냄새를 잊으면 자신이 관료가 된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빗속에 노파 하나가 처마 아래 서 있었다. 어사님이 오신다고 했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사요. 노파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생각보다 별로시구려. 박문수는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박문수의 초상화를 보면 얼굴 곳곳에 곰보 자국이 선명하다.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다. 당시 화가들은 신분이 높은 인물의 초상화를 그릴 때 보통 흠을 덮어줬다. 하지만 박문수의 초상화는 달랐다. 그 자국을 그대로 남겼다. 미화된 전설 속의 미남 영웅과 달리 실무에 찌들고 현장을 누볐던 고단한 관료의 진면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백성들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를 사랑했다. 박문수 설화는 수백 가지가 전해진다. 크게 네 유형.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을 해결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정의의 심판자. 가난한 백성을 돕고 신분의 한계로 고통받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백성의 원조자. 어려운 문제를 신비로운 기지로 풀어내는 지혜로운 기직군. 그리고 어사 활동 중 공경에 처하거나 노파에게 종아리를 맞는 인간적인 면모. 이 설화들은 조선 후기 백성들이 열망했던 정의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영웅의 모습을 박문수에게 투사했다. 왜 하필 박문수였을까? 그것은 그가 현장에서 보여준 행보 때문이었다. 환곡을 백성에게 돌려주고 탐관 오리를 징벌하고 굶주린 백성을 위해 만리 길을 마다 않고 곡식을 실어왔던 그 발자국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어디선가 나타나 어려움을 해결해줄 구원자의 이미지. 암행어사가 변장을 하고 나타나 히어로로 변신하는 서사 구조는 박문수의 강직한 성품 및 현장 중심의 활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설화는 그렇게 완성됐다. 백성들이 직접 만들어낸 영웅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박문수 설화는 더욱 강력해졌다. 1915년 유일서관에서 발행된 박문수전은 구전되던 수많은 일화를 집대성해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캐릭터를 완성시켰다. 나라를 잃고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박문수는 과거의 향수를 넘어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영웅 콘텐츠였다. 지금도 박문수는 드라마로, 만화로 재생산되고 있다. 실제 기록과 전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설 속 박문수는 항상 변복을 하고 정체를 숨겼지만 실제 박문수는 대부분 자신의 직함과 임무를 밝히고 활동했다. 전설 속 박문수의 임무는 개인적 원한 해결과 범죄 수사 같은 사법적인 면에 집중됐지만 실제 박문수의 임무는 기민 구제와 민심 수습, 제도 개혁 같은 행정적인 면이 압도적이었다. 전설 속 박문수는 신비한 꿈과 초자연적 지혜를 사용했지만 실제 박문수는 철저한 데이터와 국왕의 신뢰, 행정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다. 전설과 사실. 둘 다 박문수였다. 전설은 거짓인가? 아니다. 전설은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사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확장이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경상도의 곡식을 함경도로 실어 나르고 지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군포를 깎아준 그 사람을 진정한 어사로 기억하고 싶어 했다. 그 기억이 수백 년을 거쳐 암행어사라는 영원한 전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전설은 백성이 박문수에게 준 선물이었다. 역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 박문수가 살았던 조선 후기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다. 군포는 없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군포는 없을까? 불합리한 제도, 제 몫을 못하는 시스템, 약자의 등을 짓누르는 구조. 이름만 달라졌을 뿐 어딘가에 여전히 있을 것이다. 작은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 영세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각종 부담,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들. 그것들을 바꾸려면 마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10년을 버티며 규칙을 고칠 박문수가 필요하다. 진짜 박문수는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장부를 펼쳤다. 숫자를 고쳤다. 제도를 바꿨다. 탁자를 엎지 않았다. 탁자 위의 규칙을 바꿨다. 악당 하나를 잡는 영웅은 하루를 구한다. 하지만 제도 하나를 바꾸는 사람은 수십 년, 수백 년을 구한다. 박문수는 그것을 알았다. 노령의 박문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만든 균역법도 언젠가 무너질 것이란 사실을. 하지만 그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수십만 명이 더 울었을 것이다. 균역법은 삼정의 문란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왕실과 지주계층의 기득권을 일부 포기시키고 민생을 돌본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꺼져가던 삶의 불씨 하나를 살려줬다면 균역법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1756년 영조 32년 박문수는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매우 비통해하며 그를 즉시 영의정으로 추중했다. 살아서 끝내 오르지 못한 자리였다. 소론이었기에 노론의 견제 때문에. 영조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렇게 회고했다. 영성군이 춘방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섬긴 것이 이미 33년이다. 시호는 충원. 충성스럽고 법도를 지켰다는 뜻이다. 임종 직전 영조가 달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박문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손을 잡은 영조에게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하, 백성의 쌀독이 비면 임금의 자리도 비는 법이옵니다. 잊지 마소서.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33년 인연 왕과 신하. 두 사람은 이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동지였을 것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봤던 두 사람이었다. 박문수는 조선시대 관료 중 가장 성공적으로 신화화된 인물이다. 이 신화화는 그가 보여준 실천적인 애민 정신과 행정적 성과가 민중의 마음속에서 씨앗이 되어 자라난 결과다. 기록상의 박문수가 균역법을 제정하고 국가 재정을 정비한 시스템의 개혁가였다면 전설 속의 박문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의 대리인이었다. 두 박문수는 다른 것 같지만 원하는 것은 하나였다. 백성이 살아야 한다. 오늘날 박문수의 삶을 되새기는 것은 단순한 역사 고증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작업이다. 그는 소론이라는 당파적 기반 위에 서 있었으면서도 공을 우선하고 당을 뒤로 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암행어사는 없었다. 그러나 진짜 어사는 있었다. 그것이 더 위대했다. 영웅을 기다리는 동안 진짜 변화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장부를 펼치고 숫자를 고치는 사람. 억울한 일을 위해 조용히 붓을 드는 사람. 현장을 발로 누비고 백성의 냄새를 기억하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10년을 버티는 사람. 결과가 나왔을 때 박수를 받지 못해도 자신이 바꾼 숫자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가 오늘의 박문수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박문수가 마패 대신 탁지 정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균역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도를 바꾸는 사람과 악당, 하나를 잡는 영웅 중 누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박문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답도 환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백제개백, 황산벌 전투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입니다. 서기 660년 황산벌. 신라 오만 대군 앞에 고작 5천의 병사로 선 개백. 그 전날 밤 그는 무엇을 했는가? 가족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가? 그 결단의 순간이 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가? 다음 편에서 개백의 그 밤을 함께 걷겠습니다. 키워드 역사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흘러도 사람은 박문수처럼 오래오래 남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만나요.